콘텐츠 경고. 이 내용은 고동 남성의 보이지 않는 압박감과 부부의 정을 다루며 저속한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부디 공감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슴 시린 결핍을 느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1월 말의 서울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성북동의 오래된 기와 지붕을 더 낮게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나무 창틈으로 스며들며 혹독한 겨울이 다가옴을 알리는 쌀쌀한 냉기를 가져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하고 넓은 침실에서 박동욱은 눈을 떴습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천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옆에는 지난 35년 동안 동고동락한 아내 서윤이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고르고 평온하여 64 세 남자의 가슴 속에서 은밀히 몰아치는 마음의 폭풍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돈국은 기다렸습니다.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인사를. 그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강렬한 생명의 징후를 말입니다. 옛날 동국이 20대, 30대 청년이었을 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은 에너지의 대서사시였습니다. 당시 그의 몸은 자연 알람 시계처럼 강력하고 당당하며 삶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몸속 피는 물이 불어난 한강처럼 굽이쳐 흘렀고 온 세상과 옆에 누운 여자를 정복할 준비가 된 상태로 그를 깨웠습니다. 그 시절은 눈빛 하나 무심코 닿은 손길 하나로도 열정의 불꽃을 피우기에 충분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자 어느 날 아침부터 침묵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다 자란두 아들이 강남으로 분가해 나간 넓은 집의 침묵뿐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침묵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익숙한 동반자는 더 이상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반신의 고요함은 우울한 저음의 음표처럼 노년의 교향곡 속에서 끝없이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돈국은 아내가 깰까봐 숨죽여 한숨을 쉬었지만 그 한숨은 마치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슬픔이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자문했습니다. 나 정말 늙은 건가? 박동욱, 너 한물간 거야. 네가 과연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어. 그러한 무력감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지는 않았지만 남자의 자존심을 갉아먹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마치 황폐해져 가는 오래된 성처럼 느끼게 했고 이끼가 덮이고 굳건했던 성문은 이제 낡아빠져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 들어올릴 힘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가에 주름이 잡혔고 머리카락에는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그녀를 사랑하고 아끼지만 육체의 무력감은 그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를 보호하고 예전처럼 세상의 황홀함을 선사할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보이지 않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돈국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마룻바닥의 냉기가 몸을 떨게 했습니다. 그는 실크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돋보기 안경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박동욱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기 그와 함께 앉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침묵은 권력 있는 그룹 회장부터 평범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의 한국 남성들이 가슴속에 숨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른 아침의 고요한 공간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인생의 폭풍우를 지나온 사람들의 깊은 이해심으로 돈국과 함께 그 비밀을 풀어보려 합니다. 돈국은 찻잔을 들고 발코니로 나가 낙엽이 지는 작은 정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지난주 진료실에서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인 최 박사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이복의 동욱, 두 사람이 의사와 환자가 아닌 인생의 황혼을 마주한 두 남자로서 마주 앉았을 때 최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곤 하잖아. 청춘은 열정과 갈망으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타는 여름이지. 그리고 육순에 접어든 우리는 이제 가을로 들어서고 있는 거야. 가을. 동국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을은 화려하지도 눈부시지도 않지만 그윽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가을은 잎이 뿌리로 돌아가는 계절이며 평온함의 계절입니다. 동국과 수많은 다른 남성들이 걱정하는 아침에 변화는 사실 병도 아니고 남성성의 종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60년 넘게 주인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해온 늙은 병사들인 순환 기계와 신경계의 가장 정직한 목소리입니다. 우리 몸을 고풍스러운 한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몸속 혈관, 시스템은 수도관이나 마루 밑의 난방 배관과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배관은 낡았고 흐름은 예전의 폭포수처럼 강하고 거세지 않습니다. 시간의 찌꺼기, 젊은 시절 끊임없이 마셨던 소주 파티, 가족을 위해 밤을 새워 일했던 밤들, 그 모든 것이 흔적을 남겼습니다. 매일 아침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 돈국이 갈망하고 있는 그 징후는 사실 신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마치 매일 아침 일어나 집사가 혈액이 모세혈관 끝까지 잘 순환하고 있는지, 신경계가 자극에 반응할 만큼 예민한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신호가 점차 드문드문해지고 오늘 아침처럼 아예 사라지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신체의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가 당신에게 속삭이고 있는 때입니다. 간절하고 진심 어린 속삭임 말입니다. 주인님, 우리 혈관이 피곤해요. 좀 더 세심하고 부드럽게 돌봐주세요. 혹은 주인님, 요즘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주인님의 마음이 과거와 미래의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습니다. 동국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에 느껴지는 가벼운 쓴맛이 단맛으로 변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아침 친구의 부제는 가장 정확한 종합 건강 측정기입니다. 그것은 혈압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고 혈당 수치에 대한 경고음이며 혹은 단순히 한때 넘쳐 흘렀으나 이제는 졸졸 흐르는 작은 시내처럼 변한 남성의 생명력인 테스토스테론의 자연스러운 감소일 뿐입니다. 자신을 자책하며 남자의 본능이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여기는 대신 동국은 시각을 바꿔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지기지우인 자신의 몸이 보내는 부드러운 알림으로 여기십시오. 몸은 그에게 천천히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에 귀 기울이기 위해 천천히 살고 기름진 고기, 구이 대신 담백한 음식을 먹고 사무실에 갇혀 있는 대신 햇살 아래서 더 많이 움직이라고 말입니다. 침실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윤희가 얇은 울쇼를 어깨에 걸치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발코니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독해 보이지만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곁에 섰습니다. 그녀는 왜 일찍 일어났는지 묻지 않았고 그의 고민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찻잔을 든 남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그에게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평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 동국은 이 나이의 사랑은 더 이상 매일 아침의 육체적 열정에 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을이 찾아왔을 때 서로의 곁에 있어주는 이해와 존재감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이루지 못한 욕망의 괴로움 대신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체의 침묵은 알고 보니 일시적인 강인함보다 더 견고하게 풍파를 견뎌낸 부부의 정, 그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들을 기회였습니다. 날이 차요, 안으로 들어가요. 윤희가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돈국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가을에는 가을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가을 한가운데 서 있는 그는 자신과 아내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 깊고 더 고요하지만 영혼만큼은 덜 강렬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서울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테헤란로에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천루들은 여전히 불을 밝히며 잠들지 않는 김치나라의 바쁜 삶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42층 대표이사 사무실에는 박동욱이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훤히 꿰뚫고 있는 두툼한 재무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의 눈길은 멀리서 불빛이 반짝이는 한강을 향해 정처 없이 향해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메마른 소리를 내며 11시를 알렸습니다. 그는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2시간 전에 모두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돈국은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친구 여러분, 이 모습이 나찍지 않으십니까?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집 앞에 도착해 시동을 껐지만 남편과 아버지라는 역할로 들어가기 전 나만의 고독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차 안에 10분 넘게 가만히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무엇이 성공한 남자를 이 차가운 사무실에 붙잡아 두고 있는 것일까요? 업무도 아니고 손님 접대를 위한 술자리도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두려움, 어떤 육체적 질병보다 더 고통스럽게 가슴을 짓누르는 심리적 부담감입니다. 한국 남자들, 특히 동국 세대는 유교 사상이 뼈속 깊이 박힌 채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자는 하늘이고 기둥이며 처자식이 의지할 소나무와 잣나무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약해서는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되며 사업에서든 침대에서든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강해야 한다는 사상이 노년이 닥쳤을 때 그들의 영혼을 가두는 철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돈국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손가락에 검버섯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안에 윤희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무심코 사랑과 암시를 담아 어깨를 만졌을 때 그는 감전된 듯 쏘스라치게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고 헛기침을 하며 피곤하니 내일 회의를 위해 일찍 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 후에 침묵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비록 비난의 말을 입에 담은 적 없는 덕망 높은 여인이지만 아내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실망감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연스러운 불꽃, 즉 남성의 긍지인 본능이 약해지면 남자는 단지 생리적 능력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잃는 것처럼 느낍니다. 끔찍한 열등감이 스며들어 자존감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동욱은 윤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포옹은 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각방을 쓰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3개월 전 그는 요즘 코를 너무 골아서 당신이 잠을 설칠까봐 라거나 밤늦게까지 서류를 봐야 해 라는 핑계로 서재로 잠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서투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윤희도 알고 그도 알고 이 넓은 집안 모두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부부 관계를 덮었습니다. 겨울서리처럼 차가운 침묵은 세포의 노화보다 더 빨리 영혼을 죽였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그러한 회피, 우리의 나약함을 숨기려 애쓰는 그 방식은 사실 함께 사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직감이 예민한 아내는 남편에게 건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이 내게 실증났나? 혹시 밖에 다른 사람이 있나? 내가 너무 늙고 추해져서 더 이상 만지고 싶지 않은 건가? 남자의 침묵은 여자의 의심과 서러움으로 변합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자존심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오해 때문에 거리는 계속 멀어집니다. 동욱은 한숨을 쉬며 일어나 모지 코트를 걸쳤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64세의 단정하고 점잖은 남자. 하지만 내면은 평가받는 것이 두려워 떨고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둥으로서의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력적이지 않으면 집안에서 쓸모없고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 한 남편의 가치가 아침이나 밤에 몇십 분짜리 생리적 반사에 달려 있을 만큼 값싼 것입니까? 지난 30년, 4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이 집을 사기 위해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수많은 폭풍우 앞에서 앞장서서 버텼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본능이자 능력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 들어선 남자의 품격은 울퉁불퉁한 근육이나 20대의 혈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을 호수와 같은 침착함에 있습니다. 지혜와 경험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넘어졌을 때 기댈 수 있는 쌀과 마니를 지기 위함이 아닌 든든한 어깨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춘을 바쳐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해 온 조강지처를 향한 깊고 세심한 배려에 있습니다. 돈국은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밀려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문득 깨달음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신체적 반사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족에게 짜증을 내거나 멀어지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죄책감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력한 독약입니다.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테스토스테론의 철천지원수인 코르티솔이 생성됩니다. 걱정하고 피할수록 당신의 활력은 더 빨리 감소합니다. 그것은 용기 내어 마주하지 않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가혹한 악순환입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가 지하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 밤 동욱은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살금살금 서재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윤희가 자고 있는 안방 문을 열 것입니다. 어쩌면 예전의 강인함을 당장 되찾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 옆에 누워 손을 잡고 부부의 정기 주는 온기로 열등감의 냉기를 몰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남자는 결코 약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그 약함을 인정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둠 속에서 꽉 잡은 손, 그동안 당신을 외롭게 해서 미안해. 라는 진심, 어린 속삭임만으로도 침묵의 벼랑 끝에서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구하기에 충분합니다. 욕실 문이 반쯤 열려 있고 노란 불빛이 성북동 집의 어두운 복도로 새어 나왔습니다. 박동욱은 거울 앞에 서서 지난주 골프 클럽에서 지인이 귀띔해준 몰래 산 라벨 없는 작은 약병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제2의 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물건이자 흔들리는 60대 남자의 자존심을 위한 구명조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거울 속 깊게 패인 주름과 피곤한 눈을 바라보며 돈국은 자문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는 누구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까? 64년 동안 그를 위해 헌신해온 자신의 몸을 속이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숨결 하나하나를 꿰뚫고 있는 아내 윤희를 속이려는 것입니까? 그는 부작용에 대한 기사들, 갑작스런 심장, 마비 가짜 폼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할 덱에 대한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아프고 끈질기게 울려 퍼졌습니다. 단호한 결심과 함께 돈국은 약병 뚜껑을 열고 그 빨갛고 파란 알약들을 모두 변기에 쏟아붓고 물을 내렸습니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헛된 체면까지 휩쓸어가는 듯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정체불명의 약을 찾아다니며 몸을 젊은 시절의 기계처럼 작동하도록 강요하는 대신 더 귀하고 찾기 힘든 다른 약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영혼 깊은 곳에서의 연결입니다. 동욱은 욕실을 나와 윤희가 누워있는 큰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아직 잠들지 않았고 손에 들고 있던 책은 내려놓은 채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남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고독한 내면의 전쟁에서 돌아올 남편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자 매트리스가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공간은 고요했습니다. 미안해. 동국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당신을 이 거리감 속에 방치했어.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책을 덮어 호박색 따스한 빛을 내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남편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황혼의 부부 관계는 20대의 불꽃처럼 뜨겁고 타오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때의 사랑은 소유이자 자아의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온 지금 사랑은 물처럼 부드럽고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물은 고정된 형태가 없지만 모든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가장 메마른 상처를 어루만집니다. 동국은 아내 옆에 누워 두 사람 위로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무 방어전을 치러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기에 누워 그녀의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난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보. 윤희가 속삭이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더 이상 탄탄하지 않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어깨홈이었습니다. 난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건강하고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 문제로 당신이 얼굴 찌푸리고 괴로워하는 걸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녀의 말은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청은 망은에 바위를 치워주는 듯 했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이 지적해왔고 바로 지금 동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남자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떨쳐버릴 때 강한 남자라는 가면을 벗고 신체의 변화에 대해 배우자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 기적 같은 이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손을 잡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동욱은 그녀에게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늙고 쓸모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희는 가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귀를 기울였고 그의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을 볼 때나 아침에 마른 기침을 할 때 느끼는 자신의 걱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약도 줄 수 없는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는 가장 진실한 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심리적 족쇄가 풀리고 불안감이 사라진 자리에 평안이 깃들자 돈국의 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뒤척임도 없었습니다. 정신 건강의 호전은 신체적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아침에 신호가 즉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귀한 손님처럼 드문드문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편안한 영혼에게 주는 조물주의 깜짝 선물처럼 어느 화창한 아침에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겨울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동국은 잠에서 깼습니다. 여전히 몸은 익숙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뺨에 머리카락이 흩날린 채 깊이 잠든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다정한 몸짓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여자는 IMF 금융위기의 힘든 나날을 당신과 함께 건너왔고 아픈 아이를 돌보며 밤을 지새웠으며 수십 년 동안 당신과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당신의 존재를 사랑하며 당신이 그녀가 끓여준 뜨거운 김치찌개를 후루룩 마시는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지 당신의 잠자리 능력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늙어가고 있음을 받아들이되 당당하고 긍지 높으며 사랑이 넘치는 방식으로 늙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성인 남성 여러분, 우리는 남성성이 종종 성적 능력과 동일시되는 압박감 넘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주십시오. 아침의 신호를 읽는다는 것이 남성성을 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악보의 쉼표일 뿐이며 더 깊고 그윽한 저음의 음표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건강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장과 혈압을 체크하고 당뇨를 검사하기 위해 병원에 가십시오. 운동화를 신고 한강 공원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십시오. 채소가 많은 가정식을 드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담고 있는 유일한 사원인 내부의 기계를 잘 돌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노년은 시들거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감정이 무르익는 시기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찬란한 황금빛 가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작은 친구가 격려를 하든 안 하든 미소를 지으십시오. 심장이 뛰고 폐가 숨 쉬고 있음에 미소 지으십시오. 고개를 돌렸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그곳에 있음에 미소 지으십시오.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고 영혼의 평안 속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하루가 온전한 24시간이 아직 남아있음에 미소 지으십시오. 박동욱과 저와 함께 이 은밀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한 꿈 없는 편안한 밤 보내시고 삶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는 평온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